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초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키워드 보실까요? 저출생, 가요제, 고성. 자, 먼저 듣기만 해도 신나는 단어입니다. 가요제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방송에서 등장했습니까? 네, 8월 23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서울가요제 최종 합격자들의 정체가 공개됐는데요. 박영규 씨부터 윤도현, 이용진, 아이브 리즈 씨 등 다양한 세대의 참가자들이 80년대 명곡을 소화하며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MBC 서울가요제, 저희가 이제 합격하신 우리 가요제 함께 가실 이분들을 직접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추억은 구름 따라 흐르고 친구여 꿈속에서 만날까 진짜 잘하신다. 조용히 눈을 감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그 박영규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 열정, 의지, 그리고 인생은 완신완카트다. 인생은 완신완카트야. 배워야 된다. 근데 그때 만약에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너무 단순해도 난 싫어. 나를 만나자고 너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너무 잘 맞는다. 몰라 너를 만날 수가 없잖아. 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야, 듯 그림자도 잘생겼냐? 느껴지며 세상 사람 모두가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자, 우리 딘딘 이준영 씨 그리고 윤도현 씨였습니다. 예. 윤도현 씨가 이 가요제에 이게 참석하실 줄 몰랐어요. 좋은 기회에 또 이렇게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지금 복도에 연습 너무 크게 하셔가지고. 아, 네, 그죠? 좋겠네. 여기만. 좋겠네가 몇 번 들렸는데. 아니 근데 너무 잘한다. 여러분들이 계시던 2025년에서 저희 가요제가 열리는 80년대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예, 한사들. 저 모처럼 요즘 엄청 신났습니다. 저 세대 노래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7월부터 준비한 서울가요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자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들 남겨주고 계세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박영규, 정성화, 최정훈 세 분이 부른 친구여는 세대에 따라 친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 다르게 느껴지는 무대네요. 박명수, 하동균, 우주님 정말 대박입니다. 이 세 분은 그냥 팀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와, 없던 80년대 추억을 만들어주는 듯한 목소리네요. 무대의 완성도와 참가자들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놀면 뭐하니는 꾸준히 음악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동시에 매번 차별화를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과제도 안고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에피소드는 가구 시청률 6.3%를 기록했고요. 클립 조회수도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떤 매력이 이번 음악 프로젝트의 화제성을 이끌고 있다고 분석하십니까? 이번 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서 이거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됐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역대급 라인업이 일단 눈길을 끌었던 것 같아요. 세대와 직업을 다양하게 좀 품으려고 하는 그런 기획이 돋보였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80년대 최전성기를 누렸던 박영규 배우부터 해서 80년대 유년기를 보냈던 이 가수 하동균 씨, 80년대를 보낸 어머니를 둔 아이브의 리즈 씨 같이
네. 이 세대를 전체적으로 잘 통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획을 보면서 이게 8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같은 경우 미디어 환경을 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보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 자식 세대가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8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날 라인업을 보면서 저는 이제 80년대 이 서울 가요제의 성과가 조만간 올가을 이 음악 차트를 휩쓸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요. 더 나아가서 좀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해서 80년대 음악도 좀 새롭게 조명되고 주목받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전의 음악 특집과도 비교해봐도 연출 면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제 첫 시작부터 이제 출연진들이 80년대에 탔을 법한 올드 빈티지 카를 타고 이렇게 쭉 서울에 이동하다가 이제 현재인 2025년 미래로 왔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게 굉장히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라는 컨셉을 잘 살려줬어요. 특히 2025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이 참가자들의 정체를 소개할 때도 과거 서울을 나타내는 잠수교나 낙원상가, 미도파 백화점처럼 공간적인 특성을 살린 이름들도 있고 한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나 굴렁쇠 소년 같은 그런 인물을 좀 차용하기도 했는데 그 아이디어도 분위기를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이 합격자들을 소개할 때도 저는 그냥 정체를 공개합니다 하거나 혼자서 노래를 부르는 걸 상상했는데 이분들을 좀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노래를 선보이는 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중에 본 가요제 무대에서는 또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줄지 기대하게 만들기도 충분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또 음악 콘텐츠구나 라고 하는 우려를 자아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성을 거기에 강하게 덧입혀서 이제 사람들을 복고주의의 형태로 빠져들게 하면서 그런 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는 여지를 만들어냈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 80년대를 도입한 건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80년대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도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80년대가 청년 문화의 분출이라든가 또 여기에는 검열이라든가 또 방송 규제라든가 또 다양한 시대적인 억압이 함께 맞물려 있던 시대잖아요. 그럴 때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층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80년대의 노래를 소환할 때 과연 놀면 뭐하니에서 그런 맥락까지 잘 담아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을 조금 더 보완해서 차후에 또 이 멋진 가요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연상되는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인데요. 어떤 방송에서 다뤘습니까? 8월 18일 방송된 해저 금강산 관련 키워드입니다. 해당 다큐에서는 고성 앞바다 속 아름다운 풍광을 탐사했는데요. 다양한 해양 동식물을 담아내는가 하면 독특한 지형을 첨단 기술로 구현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쪽과 가장 가까이 닿아 있는 고성군에 알싸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산과 호수, 바다에 겨울이 머무를 때면 바닷속에도 하얀 눈이 소복소복 눈꽃을 피웁니다. 겨울에만 촉수를 만개하는 섬유새닐 말미잘 덕에 바닷속은 은빛 눈꽃 세상. 금강산이 바닷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곳을 해저 금강산이라고 부릅니다. 금일 저도장 A지역 점호는 05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불을 밝힌 어선들은 해경의 호출에 따라 점호를 시작합니다. 점호가 끝나기 무섭게 전속력으로 거친 파도를 가르며 달려갑니다. 저도 어장을 향한 그들만의 레이스가 펼쳐지는데요. 해금강이 보일 정도로 북방 한계선과 저도어장의 거리는 불과 1.8km. 북측과 대치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해군과 해경의 삼엄한 경비 속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가리 낚시를 하고 있지만 박명호 선장은 머구리 잠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배와 연결된 공기호세에 의존한 채 50kg이 넘는 잠수복을 입고 해저 깊은 곳으로 향하는 박명호 머구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전복이나 소라 등 각종 해산물을 채취하는데요.
오늘은 돌멍게와 비단멍게가 풍년인가 봅니다. 여기는 바닷속 금강산이지 사실은 해금강인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설악산, 울산 바위 같은 게 가득하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바닷속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때 음암 측신기는 수중의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분석해서 해저 지형을 측량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로 해저 지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남북 방향의 이제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이제 들어갈수록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심은 약 한 1,500m 정도 되는데 이제 가장 깊은 곳은 약간 이제 좀 더 외로 가면 한 3,000m까지 나오는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을 더해 해저 금강산 지형을 구현해 봤습니다. 위대한 해저 금강산을 품고 있는 고성은 그야말로 행운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해저 금강산은 춘천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 그대로 금강산을 고스란히 바닷속으로 옮겨놨다고 할 만큼 수려한 비경을 전했는데요. 시청자들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반응 볼까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멋진 자연과 함께 잘 어울리는 편안한 내레이션 너무 좋네요. 아름다운 동해의 깊숙한 곳까지 다이빙 해보고 싶네요. 고성의 자연과 해저 금강산을 보여준 기획 영상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연안이 망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처럼 내레이션, 기획, 영상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해저 금강산을 고성의 보물이라고 부를 충분한 이유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영상들이었는데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저는 영상미와 정보 그리고 메시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다큐멘터리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무엇보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연출은 그 지역의 명소를 보여주고 이거를 이제 그 정보라든지 메시지로 연결하는 거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선앙바위나 투구바위에 대해서 이제 보여준 뒤에는 이 암맥 현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고 다이버들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고성 앞바다의 생태계를 또 전달을 했잖아요. 전 그런 것들 보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고성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고성에 가서 이런 지형들을 보면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본 거 덕분에 폭넓은 시야로 이 고성 지역을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는 바닷속 재료들로 이제 금강산이나 해금강 풍경을 이제 또 만든 작품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지형은 이제 육지나 바닷속이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걸로 인해서 이제 단절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바닷속과 그리고 육지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 금강산처럼 또 이제 남과 북이 또 하나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해저 금강산의 경이로운 풍광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인간의 삶과 목적에 따라서 이 다양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굉장히 잘 전달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부나 해남에게는 이 지역이 이제 본인들의 생계의 터전인 것이고 또 다이버들에게는 이 바다의 신비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다이빙 포인트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에게는 소중한 해양 생태계를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서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생태계 위기에 처한 현실을 짚어낸 점도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태풍과 너울에 몰려온 이 쓰레기가 백사장에 뒤덮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치코밍 운동을 소개했는데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한지를 잘 상기시키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보면서 전개 자체가 좀 너무 파편적으로 흩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에피소드 각각을 떼놓고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잘 만들어졌는데 좀 이걸 하나의 대주제로 묶는 서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일관된 서사로 풀어냈다면 완성도가 조금 더 높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제가 몇 년째 이제 고성에 푹 빠져서 여름이면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갈 정도로 고성을 좋아하는데 해저 금강산이라는 이 이야기는 이번 다큐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어요. 고성의 바다는 그동안 뭐 화려한 해운대나 아니면 강원도의 다른 규모가 큰 해수욕장에 비해서 자그마하고 수수하다라는 인상이 강했었는데 그 바다 아래에는 이렇게 화려하고 수려한 경관이 있었다라는 게 참 대조적으로 느껴지고 인상적이었어요. 또 이 마무리 부분도 저는 좋았어요. 이 해저 금강산을 중심으로 고성 또 나아가 바다
우리나라 생태계 전반과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끝냈는데요. 이 관광 수입하고 또 환경 보호가 꼭 대치되는 그런 가치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바닷속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다이빙을 하는 이 다이버들의 모습과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점도 희망적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죠. 저출생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송 볼까요? 네, 8월 18일부터 21일 사이 방송된 뉴스데스크 골든타임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번 연속 기획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로 저출생의 원인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부부 공동 육아에 더욱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는 노모 씨. 그동안 정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돌보미가 그만둔다고 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연계될 사람이 없다? 막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아이 돌봄 이용자는 5만 9천 가구, 대기도 9,500가구에 달합니다. 4시부터 8시는 그 가장 대기가 많은 시간대라서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계세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부는 돌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부 저출생 예산은 올해에만 28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수십조 예산이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걸까요? 예천구는 6천만 원을 들여 미팅을 지원했습니다. 여자분 15분, 남자분 15분 불러앉아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뭐. 결혼을 시키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발상. 이 같은 결혼 장려 사업에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5년 동안 53억 원을 썼습니다. 1286쌍을 추선했는데 결혼한 건 고작 41쌍 뿐입니다. 결혼만 하면 현금을 준다는 결혼 장려금도 올해에만 598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13년 전 한국에서 독일로 건너와 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구유리 씨. 갓 돌이 지난 아들을 돌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아예 일을 쉬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이틀 구 씨가 일을 하면 사흘은 남편이 출근합니다. 덕분에 구 씨 부부는 경력 단절도 없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이 아이와 시간을 보냅니다.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바꾸는 유연 근무를 제도화했고 일찍 퇴근한 아빠들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I try to be at home every evening. This also supports my wife. 한국에서 아빠 육아는 여전히 낯선 일입니다. 7살 아들과 20개월 쌍둥이 딸을 키우는 18년차 공무원 장정현 씨. 닦아줄게. 어떻게 이렇게 싹싹.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는 올해부터 확대됐습니다. 아빠가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가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부부가 동시에 6개월 쉬면 휴직급여도 월 25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올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남성이 크게 늘어 10명 중 3명이 남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여성이 70%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은 10%가 안 됩니다. 정말 많은 프로그램에서 저출생 문제가 다뤄지는 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큰 상황인데요. 시청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예, 댓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인데도 아직도 공기업, 공무원을 제외하고 임신하면 여자는 퇴사 강요받고 남자는 육아휴직도 못 쓴다. 아빠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고쳐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회사에서 눈치 안 보고 휴직을 쓰게 해줘야 할 듯. 자영업자들, 프리랜서들은 육아휴직도 없으니 돌봄 시스템이 중요하죠. 이 사회인식 변화와 또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에 8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뭐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들이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번 보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시는지 평가 여쭙겠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문제 진단부터 해법까지 좀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해줌으로써 이 주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의제 유지 기능을 굉장히 좀 잘한 구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분석에 있어서 저는 조금 객관성이나 논리성은 부족하고 또 해법도 실효성이 모자른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에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보도를 보면 이 저출산 예산 집행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놓는 사례가 지자체의 이 결혼 장려 사업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이 정부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예산이 1,000억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다른 사업에서 예산이 투자돼서 돌봄 예산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보다는 결국에는 돌봄교사 지원을 안 하는 인력 확보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돌봄교사의 처우라든지 근로 환경이라든지 안정성 이런 부분에 좀 돌봄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좀 원인 분석에 더 적절한 접근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활 현장에서 특히 이 돌봄 인력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해서 이 현장의 맥락에서 접근했다는 점에 이번 보도에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퇴근하고 났더니 벌써 시간이 늦어졌고 그 뒤에 이 돌봄 인력을 제대로 구하지 못해서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고민도 털어놨잖아요. 이게 그 가정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점에서도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부부 공동 육아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면서 이 육아에 있어서의 남성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부각되어야만 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이야기를 또 보면서 이 시청자 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 비율이 굉장히 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독일의 사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나? 라고 하는 의구심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취재를 거듭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맥락 안으로 끌어들여올 것인가 그 대안까지도 좀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보도가 이제 무엇보다 비판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한 지점은 이 주장의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통계 일부만 보여줬거든요. 19일 보도 보면은 이 독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과 그 기간에 이제 합계 출산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이제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이 25%에서 46%로 증가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독일의 합계 출산율이 1.39명에서 1.5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독일 출산율 22년, 23년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럼 2010년보다 지금 출산율이 낮은 상황인데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 근래 최고점인 2021년까지만 똑 잘라서 이제 보여주면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좀 오해를 좀 살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프랑스나 여러 유럽 국가들 보면은 출산율이 나름 방어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원주민 여성들의 출산율이 뭐 늘어서라기보다는 2010년대부터 유럽의 이제 무슬림 난민들이나 이민자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이분들의 출산율이 높아가지고 유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설명은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마치 제도 하나 바꿔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하나의 원인을 이제 전부인 것처럼 좀 오해할 수도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저출생 문제 우리가 이렇게 숱하게 논의하는데도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속 보도는 뉴스데스크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는 MBC 뉴스가 깊이 있는 시선을 갖고 좀 차별화된 기획으로 선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